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55회 오땡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저희 재녹음 할 때마다 재밌어지는 걸로 유명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요번 것도 일단 파일을 날리고 한 번 더 녹음하면 지상파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네. 떴었기 때문에. 네네. 네. 저희가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촛불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혁명 이후 아직 촛불혁명이 완수됐다라고는 볼 수 없죠. 네. 혁명이 그때 봉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혁명 이후 체제를 안착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혁명의 완수라고 본다면 아직 촛불혁명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쯤에서 우리 인류사의 혁명 과연 어떤 혁명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혁명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뒤따라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명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인류의 혁명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싫든 좋든 간에 저희가 카드를 쓰면 수수료는 나가는 것이고 이 결제 시스템 내에서 결제를 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회 풍조라든가 기조가 이런 혁명의 멍석 위에서 있는 거라면 이거 빼주세요. 네. 무슨 얘기 하나 했어? 나 왜 그러냐면 카카오뱅크 얘기하려고 그러나? 네, 아니 그 관련된 꼭지를 찾아가지고 사이트 들어갔는데 그 옆에 보니까 카드 얘기가 나. 아니야 그거 말고 그 옆에 보니까 특이점 온 일본 장례 이래가지고 보다가 거의 정신 바뀌어가지고 멘트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근대사 멀리는 가지 말고 근대사에서 굵직한 혁명들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평등 연대 예전에는 자유평등 박애라고 했었는데 박애는 사실 오역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연대로 바뀌었어요. 연대가 더 가까운 번역이다 해서. 뉘앙스 차이가 크네요, 근데. 네, 자유평등 연대라는 프랑스 국기 3색이 상징하는 바가 이때 그 캐치프레이즈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 성립의 뿌리가 된 혁명이고요. 1911년에 오면은 또 신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이거 신해 혁명의 결과로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1917년 6년 후죠. 1917년 러시아에서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1960년에는 한국에서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것은 이제 5.18, 그 다음에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시초가 되는 혁명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모두 참여하고 또 겪었던 촛불혁명이 발생하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과서에 실릴 내용이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것 같아요.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 혁명의 일원이었다라고 방귀깨 하나 끼겠죠, 나중에. 그거 하려고 다 나간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2000년대에 좀 감추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도적으로 은폐된 혁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4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4년간 있었던 혁명인데요. 그 혁명의 이름은 바로 바츠 해방 전쟁입니다. 이것은 리니지2의 바츠 서버에서 일어났던 혁명이고요. 게임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너무 리액션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요? 막 이런 걸 해줘야지. 그래요? 되게 두 번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년간 연인원 20만 명 정도가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바츠 해방 전쟁을 다룬 학계의 논문이라든지 그 소설, 문학 작품들 그리고 이 주요 일간지들의 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이때 크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온라인 게임이 사회 현상을 굉장히 흡사하게 담았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인간 군상들의 그 행태들이 이 온라인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 학계의 그 비상한 관심까지 모았던 사건입니다. 이 서버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돼서 나는 맨날 내가 가서 노는 초등학교 운동장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맨날 놀다가
저쪽 운동장에 가서 놀려면 이쪽 운동장에서 놀던 공이랑 뭐 이런 놀이기구라든가 뭐 정글짐이라든가 그대로 놔두는 상태에서 내 맨몸만 가는 남의 학교 운동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가 이 리니지 2 뭐 게임들 많이 하시니까 대충 아시겠죠. 리니지 2 게임을 하려면 로그인을 하면은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서버, 4번 서버 이렇게 서버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 캐릭터를 만들어서 키우면 이제 거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서버 갈 때는 다시 새로운 캐릭터 파가지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게 주요 혈맹들이 있어요. 혈맹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패거리죠? 예, 패거리.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세계관이 그 판타지 세계관이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처럼. 그래서 각자의 그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 모여 있는 세력들을 뭐 우리가 뭐 조직폭력배 뭐 양은이파, 무슨 파, 교촌파 하는 것처럼 그 무슨 혈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중에 DK 혈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크 나이츠 혈맹의 줄임말인데요. DK 혈맹은 리니지 1에서 드래곤 나이츠네요. 드래곤 나이츠. 아, 드래곤 나이츠. 다크 나이츠 뭡니까? 네. 다크 나이츠는 저거죠. 어두운 밤이죠. 드래곤 나이츠 혈맹. 그 드래곤 나이츠 혈맹은 리니지 1 때부터 좀 악명을 떨치던 혈맹이었는데요. 강력한 결속력과 그리고 아이템, 고레벨 캐릭터를 이용해서 게임 내에서 그 사냥터에서 보통 이 게임에서 경제활동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 것이 곧 경제활동이에요. 그래서 몬스터를 잡으면 거기서 돈이나 아이템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걸 돈을 먹거나 아이템을 주워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니면 상점에 가서 뭐 아이템을 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요 사냥터를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통제해요. 자기의 혈맹원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냥터를 자기가 독점함으로써 계속 부와 레벨을 축적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 악명을 굉장히 떨치던 혈맹인데 리니지 2가 오픈하면서 이 혈맹이 그대로 리니지 2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리니지 1에서 그 자리를 잡은 혈맹들은 거기 리니지 1도 아직 2가 나왔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여전히 그렇죠.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2로 넘어갈지를 잘 않았는데 이 DK 혈맹은 2로 재빠르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리니지 2의 1번 서버, 그 서버의 이름이 바츠 서버입니다. 1번 서버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도 그 사람들의 기존 그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 그리고 현질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초창기에 레벨업을 순식간에 해요. 그래서 바츠 서버의 핵심 세력으로 등극한 이후에 여전히 똑같이 주요 사냥터를 통제하고 민간인들 못 들어오게 들어오면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리니지에는 그 성이 있습니다. 성. 주요 성들 5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5개를 싹 정복해서 지배자가 돼요. 그래서 리니지 1번 서버, 바츠 서버의 지배 세력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런 DK 혈맹이 있고요. 이 DK 혈맹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사냥터, 고급 아이템이 나오는 사냥터를 통제해요. 그래서 자기들만 갈 수 있고 아니면 자기들에게 허락받은 일부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성 안에는 마을 같은 게 있어요. 그 마을에는 상점이 있는데 그 상점에서 게임 머니를 내고 그 아이템들을 그 유저들이 사서 장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성주는 그 상점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금이 보통 10%였는데 15%로 세금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상점에서 판매되는 아이템들은 주로 저급 레벨 유저들이 사용하는 아이템들만 팔아요. A급 유저가 사용하는 아이템들은 아예 그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통계적 가치가 없고 B급, C급 유저들이 사용하는 아이템은 상점에서 팔질 않습니다. 상점에서는 D급 유저 아니면 무급 유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만 파는데 짝대기만 파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 아이템이 뭐 물약이라든지 이거 여튼 생존에 필요하지만 꼭 필요는 한 거예요. 고급은 아니지만 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고세율을 매기니까 이게 서민들에게 그 타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혈을 빠는 아주 탐관오리죠.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서 그 일본 바츠 서버의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그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2004년 5월 9일 날 붉은 혁명 혈맹. 이건 어제도 발음이 안 되더니 오늘도 안 되네. 안 되는 건 안 돼요. 붉은 혁명 혈맹. 약 인원 50명 정도가 있는 혈맹인데 이 DK 혈맹이 소유하고 있던 기란성이라는 성을
급습해서 네. 사실 급습이라는 건 좀 말이 되지 않는 건데 네. 일단 공성전을 거쳐서 네.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 함락시켜요. 핫발이는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DK가 이때 약간 방심한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율 0%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기란성에서 상점에는 거래를 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온갖 민중들이 환호를 하죠. 그래서 다 기란성에 들어가서 다 그 아이템을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전복의 시도가 3일 천하로 끝납니다. 2주 후 그 DK 혈맹이 다시 공성전을 통해서 기란성을 탈환해요. 하지만 이때 이 한 번의 그 기적 같은 승리가 민중들에게 큰 충격을 줘요. 아, 이게 DK는 천하무적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하면서 공포에 떨던 그 피지배 양민들에게 그 좀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그 난을 일으켰다가 각계격파 당했던 그 군소 혈맹들, 뭐 여러 혈맹들이 있었어요. 다 그 기존에도 그 불만 있던 세력들이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한 번씩 그 대들었었는데 다 그 제압 당했었거든요. 이 혈맹들이 그럼 우리가 각계격파할 게 아니라 단합해서 대항하자라고 해서 이 바츠 동맹군을 결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붉은 혁명 혈맹을 중심으로 뭐 해리포터 혈맹, 수원성 혈맹, 더킹 혈맹, 뭐 하드락, 리벤지 등등 해서 반 DK 깃발을 들고 연합군을 조직하자 이런 혈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일반 그 민간인 평민 유저들도 그 깃발 아래로 속속 모여듭니다. 그래도 이 바츠 동맹군은 그 DK 혈맹에 비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다 열세였어요. 네. 워낙에 그 아이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츠 동맹군이 쓸 수 있는 전략은 그냥 인해 전술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무수한 그 저랩 평민들이 그 앞에서 그 화살바지, 총알바지를 하고 그 뒤에서 동맹군의 군대가 그 원거리 공격으로 이제 DK를 공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략을 썼는데 벌이는 전투마다 그 DK 혈맹의 그 고급 캐릭터들이 휘두르는 휘황찬란한 아이템들의 그 추풍 낙엽으로 쓰러져가는 그 평민 저랩 유저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때 당시 그 비참하고 또 처절한 참혹하다고 하나요? 참혹함을 많이 줬다고 해요. 네, 그 특정 지방에 있었던 그 혁명을 생각하게 되네요. 근데 네. 그쪽에서 볼 때는 뭐 온라인에서 캐릭터들끼리 싸움이라는 거는 그냥 아이템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템 레벨 싸움. 정말 콧방귀도 안 나오게 야 이렇게 해가지고 규합해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저항한다는데 정말 콧방귀도 안 끼면서 진짜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네. 파이때같이. 그게 어느 정도 콧방귀도 안 끼는 정도가 됐냐면은 이 저랩 캐릭터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뼈단검이라는 공격 무기가 있는데 이게 한번 찌르면 5에서 10포인트 정도 타격이 들어간대요. 근데 DK 혈맹원의 공격력은 1000에서 1300포인트. 가 한번 찌를 때마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벌써 200배에서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200대 1로 싸워도 네.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또한 칼을 휘두르는 쿨타임, 한번 칼을 휘두르고 다시 또 칼을 휘두를 때까지의 그 쉬는 시간이 DK 혈맹 고렙 캐릭터들이 워낙에 또 짧아요. 그러니까는 내복단이 칼질 한 번 할 때 DK 혈맹은 2번, 3번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0배, 300배, 뭐 100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그 전력 열세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눈물겹게 그 항쟁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내용들이 리니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다른 서버 유저들에게도 다 전달이 됩니다.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이때 그 다른 서버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그 바츠 동맹군의 해리포터 혈맹의 군주가 그 참여 호소문을 띄웁니다. 게시판에. 정의를 위해, 자유를 위해, 민중의 해방을 위해 우리가 힘들게 싸우고 있다. 와서 여러분들의 그 참여와 응원을 바란다. 그리고 이 전투에 참여해달라라는 눈물겨운 호소. 마치 그 예전에 그 안성기 나오던 광주 항쟁을 다뤘던 그 영화. 즐거운 휴가인가? 즐거운 휴가에서 화려한 휴가. 그 찝차에 탄 이호원이 뭐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때 여기 뭐 그 DK 혈맹에서 네. 전장군이 어떤 심경이었을지가 진짜 궁금한 것처럼 여기 DK 혈맹에서 어떤 이게 애들이 진짜 실질적인 위협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어떤 심리였을지도 궁금하고 운영진에선 야 이 사태를 그냥 놔둬야 돼? 그거 아니면은 야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세율 같은 건 어느 정도 어느 폭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이런 사태는 없게 할 테니까 운영자들도 이런 뭐 소요 사태는 만들지 말자 유저들도 이랬을까가 좀 궁금하네요. 그때 그 운영자 제너럴 매니저들이 게임
게임 캐릭터로 들어와요. 네. 종종 그 분쟁이 있을 때 게임 캐릭터로 제너럴 매니저 GM이 들어와서 이 DK 혈맹들에게 너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군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면서 씹었대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자들조차도 무시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호소문 같은 걸 지금 읽어보면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 약간 중의스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서버 유저가 그 바치 해방 전쟁에 나도 참여하러 간다. 그 1번 바치 서버에 캐릭터 새로 파서 1레벨부터 시작해서 나도 저기 참여하러 간다. 라면서 게시판에 남긴 글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략하고 뭐 역사의 현장에 영웅들과 함께 있었노라. 나중에 훗날 말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저 다 읽어보면 굉장히 좀 민망하고 좀 중의스러운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그 게임에 굉장히 열중해 있고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신금을 많이 울렸답니다. 그게 또 그쪽의 그 유치한 거를 떠나서 그쪽의 언어잖아요, 어휘잖아요. 네, 어느 그리고 정도는. 그런 포스터 패러디물도 많아요. 그 미국의 그 저 엉클 샘, 원트, 예, I want you 이렇게 네. 써서 그 모병 포스터에 많이 등장하는 네. 그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걸 약간 패러디해서 참전을 요구하는 그런 포스터 이런 왜 것도 아니겠습니까? 만들고. 그거는 네. 저 DK는 싸다구를 원한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다른 서버의 이용자들, 각 서버에도 다 그런 식의 어떤 통제와 지배 세력들의 억압은 어느 정도씩 있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DK 혈맹의 이 억압이 가장 좀 셌고, 뭔가 그 누적돼 있던 그 분노의 분출구가 돼버렸네요. 예, 가장 그 상징적인 서버였기 때문에 다른 서버에서 그런 탄압받던 민중들도 이 서버에 새로 캐릭터를 파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캐릭터를 파가지고 새롭게 전쟁에 참여한 다른 서버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일컬는 내복단이라고 일컬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캐릭터를 파면 그 캐릭터가 착장하고 있는 옷이 약간 우리 그 초월급 타면 사는 그 노란 내복, 요즘은 노란 내복 하나는 모르겠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내복단이라고. 살짝 에어메리 같이 이렇게 네, 에어메리. 살짝 그 얇은 패딩 같은 엄청 얇은 마이크로 패딩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내복단이라는 그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내복단까지 합류한 바치 해방군의 그 세가 많이 불어나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전력에서는 압도적인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내복단이 근데 몇몇 야전에서 좀 유의미한 승리를 거두기도 하는데요. 내복단들이 쓴 전술이 뭐냐면 한참 전투가 벌어질 때 DK 혈맹군의 후방으로 침투해서 그 후방의 맨 뒤에 들어가면 힐러라는 마법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싸우는 전투원들의 공격력을 배가시키고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마법을 계속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전투력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위생병이죠. 네. 근데 이 마법사 캐릭터인 힐러는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죽는데 그래서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후방에 이렇게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게 후방으로 내복단들이 돌아가서 한꺼번에 동시에 이 힐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타이밍에 공격하면 에너지가 천천히 깎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내복단 100명이 동시에 한 번씩 동시에 한 번에 찌르는 그런 방식으로 이 힐러를 제거하는 거예요. 칼군무. 그렇죠. 네. 칼군무.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리니지에서 채팅 창은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아군끼리 귓속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한 번에 9명까지밖에 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한 부대가 9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9명씩 100명이 되려면 11번 귓속말이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동시에 잘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힐러를 죽이고 그 앞에 그래서 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DK 혈맹의 전투원들을 바치 동맹군의 전투 부대가 공격을 해서 이렇게 이기는, 그렇게 해서 몇몇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몇몇 전투에 승리를 거두고 결국에는 오랜성이라는 성까지 함락시키기에 이릅니다. 5개의 성을 DK 혈맹이 일본 서버에 있는 바치 서버의 5개의 성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의 성을 뺏긴 거죠, 동맹군에게. 이때 이 오랜 성을 공성하는 과정에서 DK 혈맹의 그 최고 레벨, 전 모든 서버를 통틀어서 최고 레벨을 찍었던 아키러스라는 유저가 DK 혈맹의 그 내복단들과의 전투 중에 사망하는 사건에까지 이르러서 이게 게시판을 타고 엄청난 충격으로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성도 함락되었고 또 최고 레벨의 유저가 내복단들에게 죽는 치욕을 당하고 이런 와중에 또 그 사냥터에서의 그 사소한 그 시비로 말미암아 DK 혈맹, 그러니까 DK 혈맹이 DK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DK 혈맹을 주축으로 한 강력한 혈맹 3개 정도가 동맹을 이룬 세력이었거든요. 그 DK 혈맹과 동맹을 이뤄서 같이 싸웠던 제네시스 혈맹이 사냥터에서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DK 혈맹과의 동맹 관계를 끊고 바츠 동맹군에 투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배 세력의 전열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7월 14일 날 이 바츠 해방 전쟁의 분수령 아덴 공성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츠 동맹군은 혈맹이 40개 혈맹으로까지 늘어나요. 바츠 동맹군에 가입한 혈맹이. 그 다음에 오랜성을 점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츠 동맹군은 집단 지휘 체제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하나의 그 강력한 집정관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각 그 연합한 혈맹들의 각 군주가 집단 지휘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에 비해서 DK 혈맹은 아직 경제적이나 군사적 아이템, 레벨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상황에서 이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츠 동맹군이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기만 전술을 써요. 그러니까 치즈러스 같은 거죠.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의 이미환 선수가 홍진호 선수를 상대로 오전 3선승제 게임에서 3연속 치즈러시 벙커링을 3연봉이라는 그래서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사용해서 그 광탈을 시킨 게임 시작 3분 만에 3판을 다 이겨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기만 전술을 하나 이용합니다. 그게 이제 리니지에서는 공성전을 하기 전에는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성전 시작 24시간 전까지 서류 등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서류를 낸다는 게 아니라 게임상에서 내가 어느 성을 공격할 것이다. 몇 월 며칠 날 어느 성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공격은 무슨 혈맹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한다라고 접수를 시켜야 돼요. 마치 우리 그 결제하기 할 때 주소 입력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팀원이라든가 뭐 조직원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그 24시간 전까지. 그러면은 그리고 수성하는 사람들도 그럼 그날 우리 혈맹에 누구 무슨 혈맹들이 이 성을 수성할 것이다라고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츠 동맹군은 오랜 성을 함락해서 가지고 있었죠. 40개 혈맹 중에 39개 혈맹이 오랜 성을 수성하겠다로 등록을 한 거예요. 서류 등록을. 그리고 한 개의 혈맹, 제네시스 혈맹만이 저 DK의 아덴성을 공격하겠다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서류 마감 10분 전에 제네시스 혈맹도 갑자기 그 아덴성을 공격하겠다라는 서류 등록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DK 입장에서 이 새끼들 이거 쫄리니까 공격은 못 들어오고 전부 지금 하나 겨우 뺏은 저 오랜성 지키는 데에 다 올인했구나. 그럼 우리 전부 다 가가지고 오랜성 공격해가지고 뺏자 해서 오랜성 공격하는데 모든 혈맹을 다 등록시킵니다. 이 DK 혈맹도. 그리고 한 개 혈맹만 남겨서 아덴성을 수비하게끔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서류 마감 직전 1분 전에 바츠 동맹군이 40개 혈맹 중에 39개 혈맹을 싹 다 다시 바꿔서 아덴성 공격하는 거에 또 서류 접수를 빡 한 거예요. 이게 약간 그거 같죠? 노조가 한 개밖에 인정 안 됐을 때 지금은 여러 복합 노조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때 삼성에서 노조를 어용 노조를 만들어서 얼른 먼저 등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는 서류 등록을 못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차로 수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그 동맹군이. 아덴성을 지키는 거는 DK 혈맹의 한 개 혈맹만 지키고 공격은 39개 바츠 동맹군 39개 혈맹이 공격을 하니까 수적 우위를 일단 확보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39대 1이니까 쉽게 끝날 것이다 라고 바츠 동맹군의 승리를 점쳤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바츠 동맹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DK 혈맹이 워낙 또 레벨이 높았고 또 오랜 성으로 공격을 했던 DK 혈맹이 얘네들이 기만 전술을 썼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회군해서 자기네 성인 아덴성의 앞마당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바츠 동맹군들과 맞붙어가지고 그 야전에서 아주 사륙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츠 동맹군이 총사령관이 전원 후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바츠 동맹군이. 그래서 이때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직감한 DK 혈맹이 여선을 몰아서 바로 오랜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미 서류 등록을 해놨잖아요. 공성전 한다고 네. 그쪽에. 그래서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오랜성으로 진격을 해요. 그래서 오랜성에 가서 다 때려 부수죠. 오랜성에는 가뜩이나 약한 바치 동맹군의 한 개 혈맹만이 남아서 수비하고 있었으니까 게임이 안 되죠. 네. 시작하자마자 성문 부서지고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의 제왕 2에서 공성전 네. 막 오크들 밀고 들어오는 오크들 네. 막 밀고 들어와서 오랜성은 무너지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때 갑자기 DK 혈맹의 공격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사방팔방으로 도망간 줄 알았던 바치 해방군이 사실은 매복하고 있다가 오랜성으로 DK 혈맹의 본대가 간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아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벌인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 DK 혈맹의 본대는 다시 또 회군을 하려고 합니다. 회군을 하는 사이에 아덴성은 거의 함락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DK 혈맹의 본대가 아덴성의 입구까지 도착을 했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다시 전세는 역전되는 거죠. 네. 그때 나타난 것이 내복단이에요. 내복단이 레벨 5, 6 정도밖에 안 되는 내복단이 내복만 입고 이 DK 혈맹의 본대 앞을 막아섭니다. 이 DK 혈맹의 고렙 캐릭터 그리고 비싼 아이템이 휘두르는 공격에 내복단들은 추풍 낙엽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켜서 내복단들의 시체가 쌓이고 쌓여서 바리케이트를 이뤄요. 시체 바리케이트에 막혀서 DK 혈맹이 성 안으로 진입을 못하게 됩니다. 몸빵으로 내복단이 DK 혈맹 본대에 진입을 막고 있는 사이 안에서는 바치 해방군에 속한 제네시스 혈맹이 드디어 아덴성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치 서버의 최고의 전략적 요새라고 일컬어지는 아덴성이 바치 해방군의 손에 함락이 되게 돼요. 성이 함락되면은 그대로 공성전이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DK 문 밖에 성 밖에 있던 DK 본대는 그래서 다른 성으로 이제 돌아가요. 그때 이 함락을 선언하면서 전투에 참여했던 그 전국의 수많은 PC방의 그 내복단 유저들이 PC방에서 전쟁의 승리가 선포되었을 때 흐느껴 울었다는 목격담들이 게시판에 줄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PC방에서 게임하다가 흑흑흑 대면서 울고 있는 게 생각만 해도 흉측하긴 한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랬다고 해요. 저는 뭐 리니지 안 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아덴성을 함락한 이날을 바치 해방군은 바치 해방의 날로 선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제 DK 혈맹은 세력이 오그라들어서 성을 모두 다 잃고 네네. 사냥터 중 한 곳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동안 그 철권 통치로 민중을 억압하던 DK 혈맹이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내복단들의 참여와 그 시민들의 연합으로 깃발을 들어올린 바치 해방군이 DK 혈맹이 잡고 있던 지배 세력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 과연 태평성대는 도래했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네. 먼저 아덴성 공성전의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자면 이때 가장 돋보였던 게 그 사용자들의 도덕성을 첫 번째로 꼽고 있어요. 기만 전술이라는 거는 전력의 열쇠를 뒤엎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기만 전술이 새어나가는 그 순간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다 귓속말로 서로 그 전략을 공유하고 이러면서도 그리고 다른 서버에서 사람들이 내복단들이 다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얼굴도 다 하나도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참여한 건데도 전략이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의 하나를 찾고 있고 또 압도적인 적에 밀려서 흩어졌을 때는 또 서로 어디로 가야 돼 귓속말을 주고받으면서 다시 전장으로 달려와서 전쟁에 다시 참여한 사람들의 그 자발성 그리고 계속 죽을 때마다 그 레벨 다운이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계속된 레벨 다운을 겪으면서 레벨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무기조차 들을 수 없는 상태까지 떨어졌는데도 맨손으로 다시 전장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끈질긴 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돋보였던 전투였다라고 이렇게 후대에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그 후 이게 어떻게 되었냐? 아덴성을 점령한 후에 DK 나머지 성들도 다 함락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DK 잔당들은 이제 특정 사냥터에 퇴각해서 거기서 은신하고 있었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바치 해방군은 빠르게 분열하고 부패해 갑니다.
분열의 씨앗을 모았냐면은 바로 전리품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게 바로 분열의 씨앗이었죠. 전쟁에서 그 오랜성을 수성했던 리벤지 혈맹은 오랜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덴성 공성 때 아덴성을 접수했던 제네시스 혈맹은 아덴성을 가졌고, 근데 처음부터 혁명의 가장 처음부터 싸워왔던 그 붉은 혁명 혈맹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갈등을 고조시켰고, 또한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DK의 일원이었던 제네시스도 저 아덴성이라는 최고 요지를 차지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식의 그 불공정함 이런 걸 혈맹원들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혈맹들의 갈등이 막 고조되는 가운데 이 바츠 소속 사냥터에 다시 통제가 시작됩니다. 여러 혈맹들에서 그 혈맹원들의 그 불만이 높아지자 이 사냥터를 통제해서 혈맹원의 높아지는 불만을 좀 무마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냥터의 독점권을 좀 인정함으로써 야 여기서는 니네들 마음껏 사냥해, 니네들만 들어가게 해줄게 하면서 독점권을 인정해가지고 그 전투에 참여했던 혈맹원들의 불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는 비난이 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통제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그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렇게 이뤄낸 정권이 다시 또 똑같이 전과 같이 이 통제를 하고 억압을 하기 시작하느냐, 불만이, 비난이 쏟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 바츠 연합군의 각 혈맹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 혈맹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쟤네가 그런 거다, 쟤네가 그런 거다, 우리는 안 그랬다 라는 식으로. 이게 아주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나머지 결국 바츠 동맹군의 붉은 혁명 혈맹과 리벤지 혈맹이 서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최초의 혁명전을 이끌었던 붉은 혁명 혈맹이 리벤지 혈맹에게 열세에 밀려요. 그래서 거의 그 전멸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는데 이때 붉은 혁명 혈맹이 구원의 요청을 어디다 하냐면 사냥터에 숨어들었던 DK 혈맹에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DK 혈맹은 사냥터에 숨어서 와신상담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DK 혈맹의 당시 군주였던 아키러스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혈맹원들에게 그 장비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저 바츠 동맹군의 그 사분오열하는 모습들을.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붉은 혁명 혈맹이 와서 이들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DK 혈맹은 붉은 혁명 혈맹과 손을 잡고 다시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사분오열된 바츠 동맹군들을 다 일거에 토탕하고 다시 바츠 서버의 5개 성 모두를 재탈환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DK 혈맹은 그 바츠 동맹군에 가담했던 유저들을 척살해라라는 무제한 척살령을 선포하고 모든 반 DK에 가담했던 유저들 청산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바츠 해방의 꿈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바츠 서버에서 하루에 700여 명의 유저들이 조직적으로 척살되고 있고 산발적인 또 저항도 일어나고는 있지만 다 이렇게 파편화된 저항이라서 크게 DK 혈맹에게 피해를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DK 혈맹이 사냥터를 독점하고 오토플레이로 돌린 게임머니 이로 인해서 이 서버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증가해 하여튼 헬지옥이 열리고 그 바츠 해방 전쟁의 이전으로 완벽하게 다시 돌아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04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년간 있었던 바츠 해방 전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당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어요? 네, 요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읽은 바도 있고 그리고 당시 그 통렬하게 비판하시던 양반들이 이 사연상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면서 요거 뭐 현실에서 탈피해가지고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에서 현실을 똑같이 재현해놨다 하는 그런 뭐 아티클을 읽은 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비슷한 사례로 그 와우에서 있었던 그 오염된 피 사건이라고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시원한데. 네, 그 와우에서 있었는데 오염된 그 검색해 보면 있어요. 그 게임 온라인 게임 10대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와우에서 오염된 피라는 공격 무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당하면 점점 HP가 깎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염돼. 딴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어떤 버그성으로 인해서 던전에 있을 때만 그 오염된 피라는 스킬이 감염이 되는 건데 그게 마을로 돌아와도 그게 계속 없어지지 않는 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을에서 막 이렇게 퍼지고 흑사병 같이. 예. 그러면서 거기서 뭐 짐승들을 타고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대륙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또 다른 대륙에 그게 번지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거죠. 뭐 이거 치료법이 있다고 뻥 사기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절망 속에서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데서는 아직 감염이 안 된 지역에서는 외부인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 지역도 등장하고, 그러면 또 그 청정 지역을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전염을 시키려고 하는 인간들도 등장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영화가 겹치네요. 좀비 영화 생각도 그러니까 나고. 그 천태만상들이 거기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아웃브레이크 생각도 나고 다 내네요. 오염된 피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리니지에서 있었던 바치 해방 전쟁이라는 사건에서 보듯이 혁명이라는 것은 혁명 당시 투쟁 당시에 승리를 거뒀다라고 해서 혁명이 완수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고 투쟁으로 주도권을 쟁취했으면 그 이후에 혁명 이후의 체제를 어떤 식으로 안착시킬 것인가 이 사회에 연착륙시킬 것인가 그것이 혁명을 완수하는 데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혁명 이후에 그 체제를 사회에 연착륙시키지 못한다면은 혁명은 결국엔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혁명에서 흘렸던 피만 헛된 죽음으로 남게 되니까 우리가 이 촛불혁명 2016년에 촛불혁명 1년 가까이 시민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에 넣었다고 해서 건재해서 끌어내렸다고 해서 이게 안심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이후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도 계속해서 촛불혁명의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정부를 지켜내서 혁명 이후 체제를 우리 사회에 연착륙시키고 이식시키는 게 역진 불가능하게 시키는 공화당 게 중요하지 않나? 그 클린트 이스트도 듣고 계실 텐데 자꾸만 이렇게 특정 당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 아니죠. 저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말씀하겠습니다. 예, 합리적이고 아주 가능성 있는 대안. 정의당이 정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료에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혁명 뭐 몇 월 며칠 68혁명 언제라고 하는 게 대부분 혁명의 시발점이지 대부분 혁명이 이제 종료가 안 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DK 혈맹의 얘기에서 DK 혈맹 바치 해방 전쟁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사후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하고 싶어서. DK 길드를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참고한 문헌이 그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바치 해방 전쟁을 다룬 책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싸서 4,800원밖에 안 해가지고 이 책을 샀는데 사고 보니까 작가가 이인화 씨라서 이분 지금 감옥 들어가셨는데 저렇게 그 친구와 동료의 얼굴을 하고서 옵니다. 균열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 작가 어떻게 뭐 잘 살고 계시나 모르겠네. 그런데 여기 책에서 좀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나무위키 그다음에 그 인터넷에 이렇게 이 전쟁사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 블로그들이 좀 있어요. 그걸 참조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책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사지 마십시오. 별로 건질 게 없어요. 네, 그리고 표지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인화 작가가 리니지 유저였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그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의미부여를 너무 좀 과도하게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도 혁명의 일원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무슨 뭐 고대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디오니소스 저쪽 막 이런 거 뭐 이런 말을 자꾸 막 쓰면서 저희가 항상 영화 품평할 때마다 하는 그 명장 만들기를 또 이렇게 본인의 행위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만드셨네요. 우리 자제해야겠어. 이거 뭐 이러한 승리는 크라토스 즉 거칠고 원초적인 물리력이 지배하던 세계 에토스 즉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 이념을 출현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는 바치 해방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거 관련된 그 전시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굉장히 생겼었죠. 그리고 문학 작품, 이걸 다룬 문학 작품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씩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이걸로 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하나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노또상이었습니다.